여러분, 제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은 제 명의예요? 나가주세요. 제가 30년을 살았던 그 집에서 말이죠. 저는 박순자, 올해 68살입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3년 전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며느리와 손주들이 제 집으로 이사를 왔죠. 처음엔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낯선 남자를 만나고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더니 마침내 재혼하려니까 나가달라고 했죠. 저는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습니다. 제 집에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어요. 제 친구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지금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박순자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더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였지만 순자는 여전히 이 집을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순자는 그 감나무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남편이 아들을 낳던 해에 심었던 나무였으니까요. 올해도 잘 열렸네. 순자는 쓸고 닦은 거실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 낡았지만 따뜻한 이 공간이 순자에겐 세상 전부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아들 성우와 며느리 은지, 그리고 손주 민준이와 지우가 와르르 쏟아져 들어왔어요. 순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할머니 보고 싶었지? 민준이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죠. 할머니, 저 이번 시험에서 반에서 5등 했어요. 어머,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할머니가 나중에 용돈 줘야겠다. 지우도 깡충깡충 뛰며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순자는 손주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족들이 찾아오는 날이 순자의 가장 큰 낙이었죠. 며느리 은지가 부엌 쪽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제가 오늘 청소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은지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성우가 마당을 내다보며 감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올해도 감 잘 열렸네요. 나중에 따서 갈게요.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키가 훌쩍 큰 아들이지만 여전히 순자 눈엔 어린아이처럼 보였죠.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민준이와 지우는 할머니 방에서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순자가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낡은 앨범에 빼곡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할아버지랑 같이 찍은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참 멋있으셨지? 은지가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가슴이 살짝 철렁했습니다.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성우가 거실로 들어와 순자 옆에 앉았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까 해요. 순자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같이 산다고? 은지가 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죠. 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집으로 이사 오려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불안해요.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얘들아, 나는 괜찮은데. 너희가 불편하지 않을까? 성우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저희 아파트 전세 만기도 다 돼가고 여기 방도 여유 있잖아요.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제가 아침에 식사 차려드리고 싶어요. 병원도 같이 가드리고요. 혼자 계시면 뭔가 있어도 저희가 모를까봐 걱정돼요.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순자는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죠.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민준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 매일 할머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준이랑 매일 밥 먹을 수 있지. 지우도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파묻으며 말했죠.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매일 산책하고 싶어요. 순자는 손주들을 번갈아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식사는 순자가 손수 만든 김치찌개와 생선구이로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행복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자 밥을 먹는 게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 엄마, 다음 달부터 이사 준비할게요. 짐이 많지 않으니까 금방 될 거예요. 그래, 천천히 해. 엄마가 방 정리 좀 해놓을게. 식사를 마친 뒤 성우는 마당에 나가 감을 땄어요. 빨갛게 익은 감을 비닐봉지에 담으며 민준이에게 말했죠. 민준아, 할머니 감나무는 아빠가 태어난 해에 할아버지가 심으신 거야. 와, 그럼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네요? 그럼 이 나무도 우리 가족이지. 저녁 8시 아들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감 한 봉지씩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 이사 날짜 확정하고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거실에 홀로 앉아 오늘 하루를 곱씹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산다니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침대에 누운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효자로 잘 컸어요. 며느리도 천사 같고 당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순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1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전화가 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순자 씨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성호 씨께서 교통사고로 응급 이송되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순자의 귓가가 웅웅거렸어요.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교통사고입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환하게 웃으며 감을 따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순자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응급실 앞 긴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옆에서 며느리 은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자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녹색 수술복을 입은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죠. 유가족분이십니까?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환자분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였고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순자의 귓속이 웅웅거리기 시작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먹먹하게 들려왔죠. 유감입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곁에서 은지가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죠.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민준이와 지우는 순자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응급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 위에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죠. 아들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순자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이 몇 시간 전만 해도 따뜻하게 자신의 손을 잡아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성우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죠.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장례식장은 문상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자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만 끄덕이며 조문을 받았어요. 누가 와서 뭐라고 위로를 건네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고 장례를 치렀어요. 아들을 화장터로 보내는 순간 순자는 자신의 심장도 함께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순자는 아들의 방문을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손잡이만 잡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거의 밥을 먹지 못했어요. 입에 넣으면 모래를 씹는 것처럼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상복을 벗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지가 순자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말이죠. 여기로 이사 오려고 해요.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성우 오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 혼자 두면 제가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울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고맙다, 은지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힘이 되드려야죠. 한 달 뒤 은지와 손주들이 순자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큰 방은 은지가, 작은 방은 민준이와 지우가 함께 쓰기로 했죠. 순자는 안방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민준이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짐 정리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가 할 수 있어. 지우도 깡충깡충 뛰어들어오며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 할머니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순자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이 남긴 이 아이들이 있다는 게 순자에겐 살아갈 이유가 되었죠. 처음 몇 달은 서로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은지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고 순자는 손주들 학교 보낼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저한테 장난감 빌려줬어요. 그래, 우리 지우 친구 많이 사귀는구나. 민준이는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대요. 어머,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순자는 손주들과 밥을 먹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아들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죠. 은지도 순자를 친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병원 갈 때 함께 가주고 약 챙겨주고 가끔은 순자가 좋아하는 떡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거 인절미예요.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사왔어요. 고맙다, 은지야. 너도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계셔서 든든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싶었죠. 반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엔 은지가 출근 준비를 하고 순자가 아이들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고 저녁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녁 드라마가 한창이었는데 순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은지가 방에서 나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내일 회의 자료 준비해야 해서요. 순자는 얼른 리모컨을 찾아 음량을 낮췄어요. 미안하다, 은지야. 엄마가 좀 크게 틀었구나. 괜찮아요. 은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들렸죠. 순자는 TV 음량을 더 낮췄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순자는 TV를 아예 껐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죠. 아마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며느리도 직장 다니랴, 집안일 하랴 힘들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어느 토요일 오후 거실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은지가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죠. 어머니, 저 오늘 동호회 모임 있어서 저녁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은지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직장 동료 모임이라고도 하고 대학 동창 모임이라고도 했어요. 순자는 며느리가 혼자 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친구들도 만나고 바람도 쐬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지의 옷차림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화려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머리도 새로 파마를 했더군요. 향수 냄새도 진하게 풍겼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지우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죠. 엄마 친구들 만나는데 예쁘게 해야지. 지우랑 민준이는 할머니랑 저녁 먹어. 현관문이 닫히고 은지의 구두 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순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스쳤지만 애써 떨쳐냈어요. 며칠 뒤 순자는 은지 방문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나 지금 집에 있어. 시어머니? 당연히 모르지. 괜찮아. 주말에 만나자. 은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어요. 순자는 발소리를 죽이고 그 자리를 떠났죠. 며느리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가 됐나 보다 생각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2년째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손주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은지가 외출해서 돌아왔는데 손에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뭐예요?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죠. 엄마 가방이야. 예쁘지? 은지가 쇼핑백에서 꺼낸 건 순자가 TV에서만 보던 명품 핸드백이었어요. 값이 수백만 원은 할 것 같았죠. 와, 진짜 예쁘다. 지우가 감탄하며 만져보려 하자 은지가 슬쩍 가방을 치워버렸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워져.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지야, 그거 비싼 거 아니냐?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건데 왜요? 은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며칠 뒤 은지는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동남아 어딘가라고 했는데 돌아왔을 때 피부가 새까맣게 탔더군요. 할머니, 엄마가 사진 많이 찍어왔대요. 민준이가 엄마 휴대폰을 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얼핏 보니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혼자 간 건지 누군가와 함께 간 건지는 알 수 없었죠. 순자는 며느리가 회사 월급으로 저런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 의아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젊으니 즐길 나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어요. 은지는 순자와 눈을 마주치는 걸 피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밖에서 먹고 올게요. 은지야, 엄마가 은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는데 바쁘다니까요. 은지는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순자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민준이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작게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가 요즘 피곤한가 봐요. 그래, 우리 민준이 착하네. 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우연히 거실 소파에 놓인 은지의 휴대폰이 울리는 걸 봤어요. 화면에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순자는 은지를 불러주려 했지만 은지가 황급히 달려와 전화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제 폰 왜 보세요? 아니야, 전화 와서 알려주려고. 남의 폰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은지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3년째가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은지가 거실로 나와 순자 앞에 섰어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내려다보는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순자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래, 뭔데? 저 재혼하려고요. 순자의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은지의 말이 귓속으로 파고 들어왔지만 한동안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재혼을 한다고? 네. 좋은 분 만났어요. 사업도 잘 되고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아직 젊으니 새로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좋은 분 만났다니 다행이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은지가 팔짱을 더 세게 끼며 말했죠. 그분이 시어머니 모시는 건 싫대요.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머니 나가주셔야겠어요. 뭐라고? 순자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이에요. 은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지야, 여긴 내가 30년을 산 집인데 법적으로는 제 겁니다. 은지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어요. 등기부등본이었죠. 성우 오빠가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받았어요.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순자는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나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새 출발할 권리가 있잖아요. 어머니 계시면 그분이 불편해하신대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냐? 요양원 알아보세요.
요즘 좋은 데 많던데요. 제가 비용은 일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간신히 버텼죠. 손주들은 뭐라고 하니? 애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잠깐 여행 가신다고 말했어요. 순자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한테도 거짓말을 하다니.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데? 이번 주 안으로요. 빨리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은지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냥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죠. 순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30년을 살던 이 집, 남편과 아들과 함께 웃고 울던 이 공간에서 쫓겨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뒤 순자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죠. 은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제 나가냐고 재촉했어요. 민준이와 지우는 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주들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서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마룻바닥, 아들이 뛰어놀던 거실, 손주들과 밥 먹던 식탁, 모든 게 눈에 밟혔어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에서 은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죠.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며 순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30년을 살던 그 집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꼭 쥐고 터벅터벅 걸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요양원에 갈 돈도 없었고 갑자기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길을 걷다가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김 여사, 40년 지기 친구였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김 여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미자야. 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죠. 순자야,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나. 집에서. 쫓겨났어. 뭐?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택시 타고 와. 전화가 끊기고 곧 문자로 주소가 날아왔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택시를 잡았어요. 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30년을 산 집, 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순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빌라 앞에서 김 여사가 서 있었어요. 순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김 여사가 달려와 순자를 꼭 껴안았죠. 순자야, 어떻게 된 거야? 순자는 김 여사 품에 안긴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김 여사는 순자의 등을 토닥이며 집 안으로 데려갔죠. 거실 소파에 앉히고 김 여사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순자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말을 하려니까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김 여사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며느리가 나보고 나가래. 뭐? 김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재혼한다고. 시어머니 있으면 그 남자가 싫대. 그래서 순자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죠.
평소 온화한 표정이었던 김 여사의 눈에 날이 섰어요. 순자야, 그 집이 누구 집인데? 등기부등본에 며느리 이름으로 돼 있대. 성우가 상속받고 며느리가 또 상속받았다는 거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30년간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법률 문서를 다루는 건 밥 먹듯이 했던 일이었어요. 순자야, 등기부등본 너한테도 있어? 아니, 며느리가 보여주기만 하고 가져갔어. 알았어. 일단 오늘은 쉬어. 내일 우리 친구들 좀 불러도 될까? 순자는 김 여사를 바라봤어요. 친구들? 응. 우리 알잖아. 이 여사, 최 여사. 우리끼리 불러서 대책 좀 세워보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폐만 끼치네. 김 여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40년 친구인데 친구가 이럴 때 안 도와주면 언제 도와줘? 순자는 김 여사의 손을 꼭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죠. 밤새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가주세요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새벽에 간신히 잠들었다가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일어났죠. 거실로 나가니 김 여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잘 잤어? 응. 고마워, 미자야. 밥 먹어. 우리 친구들 오전에 온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온 건 이 여사였습니다. 69살이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30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사람답게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순자야, 오랜만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이 여사가 순자 곁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죠.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뒤이어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67살 방송국에서 30년간 PD로 일했던 최 여사는 여전히 세련된 스타일이었어요. 어머, 순자야. 김 여사한테 전화 받고 깜짝 놀랐잖아. 무슨 일이야? 네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김 여사가 어젯밤 순자한테 들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했어요. 뭐라고? 30년 산 집에서 쫓겨났다고? 이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재혼한다고 시어머니 있으면 안 된대서. 최 여사가 혀를 찼어요. 세상에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나?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비고 있었어요. 이렇게 친구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게 미안했죠. 김 여사가 테이블에 메모지와 펜을 꺼내 놓았습니다. 순자야, 그냥 당할 거야? 순자는 김 여사를 올려다봤어요. 뭐, 어떻게 해? 집이 며느리 명의인데, 명의가 며느리라고 해서 순자가 아무 권리도 없는 건 아니야. 김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우리 나이가 뭐야? 합치면 270살이 넘어. 이 나이까지 살면서 겪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여사가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누군데? 나는 30년간 은행에서 돈 흐름 받고. 최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나는 30년간 방송국에서 사람들 뒷조사하는 게 일이었어. 증거 수집은 내가 제일 잘하지. 김 여사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좋아. 우리 역할 분담하자. 나는 법률 쪽을 볼게. 등기부등본부터 다시 떼보고 순자가 그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뭔지 알아볼게. 이 여사가 말했죠.
나는 며느리 금융거래 내역을 좀 알아볼게.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니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네. 최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며느리 주변 사람들 좀 알아볼게. SNS도 뒤져보고 누구랑 만나는지 재혼 상대가 누군지 파악해보자. 순자는 새 친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얘들아, 고마워. 근데 너희가 왜 이렇게까지? 김 여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40년 친구잖아. 친구니까 도와주는 거야. 그 이유면 충분하지 않아? 이 여사가 덧붙였어요. 맞아. 우리 나이에 가만히 앉아서 TV만 볼 거야? 이거야말로 우리 경험을 쓸 때지. 최 여사가 웃으며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좀 신나기도 해. 오랜만에 머리 쓰는 일하는 것 같아서. 순자는 새 친구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김 여사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순자야, 며느리 이름이 뭐야? 서은지. 나이는? 42. 직장은 어디? 광고회사 다닌다고 했어. 김 여사는 메모지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어요. 이 여사와 최 여사도 각자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죠. 그 집 주소 정확히 알려줘.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을 살았던 그 집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자주 만난다는 남자,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잘은 모르겠는데. 사업한다고 했어. 돈이 많다고. 최 여사가 눈을 빛냈어요. 좋아. 일단 며느리 SNS부터 뒤져보자. 요즘 사람들 다 SNS에 올리거든. 이 여사가 말했죠. 그리고 명품 가방이랑 해외여행, 그거 카드로 긁었을 텐데. 며느리 월급으로 그게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떼보자. 그 집이 정말 며느리 단독 명의인지 아니면 순자 지분이 남아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순자는 친구들이 척척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신기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차 마시며 수다 떠는 동네 할머니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았죠. 얘들아, 근데 만약에 정말 집이 며느리 거면 어떡해?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방법은 있어. 순자가 그 집에서 30년을 살았잖아. 기여분이라는 게 있거든. 집을 관리하고 유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어. 이 여사가 거들었죠. 그리고 만약에 며느리가 불법으로 돈을 쓴 게 있다면 그것도 문제 삼을 수 있고. 최 여사가 손뼉을 쳤어요. 맞아. 일단 며느리 주변부터 파보자. 뭔가 나올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SNS에 다 올리거든. 네 사람은 오후 내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습니다. 김 여사는 법원에 전화를 걸어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 여사는 은행 후배한테 연락해서 금융조회 방법을 물어봤어요. 최 여사는 노트북을 켜서 며느리 이름으로 SNS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해가 질 무렵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순자야, 너는 여기서 푹 쉬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순자는 새 친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여사가 순자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긴. 우리 지금 오랜만에 재미있는 일 하는 거야. 며느리가 순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여줄게. 최 여사가 웃으며 말했죠. 맞아. 우리 할머니들 무시하면 큰 코 다치는 거야. 그날 밤 순자는 김 여사 집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세상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든든한 친구들이 있었죠. 순자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얘들아. 그리고 고마워.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의 집 거실은 작은 작전 본부가 되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최 여사의 노트북에서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죠. 김 여사가 들어오며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떴다. 등기부등본. 세 사람이 김 여사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김 여사는 서류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일단 집은 맞아. 며느리 서은지 명의로 되어 있어.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며느리 집이 맞구나. 잠깐, 그게 다가 아니야. 김 여사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이게 원래 등기부등본이야.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거. 김 여사의 손가락이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보여? 여기. 원래는 순자하고 남편 공동 명의였어. 순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공동. 명예? 그래.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남편 지분만 아들한테 상속됐고 순자 지분 절반은 그대로 있어야 하는 거야. 이 여사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지금 며느리 명의로만 되어 있는 건 뭔가 잘못된 거네.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해. 며느리가 순자 도장을 위조해서 명예 이전 서류를 만든 것 같아. 순자는 서류에 사인한 적도 없잖아.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응, 한 번도 없어. 진명에 바꾼다는 말도 들은 적 없고. 김 여사가 서류를 다시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 명예 이전할 때 순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게 위조된 거야. 필적 감정받으면 금방 드러날 거야. 순자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30년을 살던 그 집이 절반은 원래 자기 것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럼 나도 집에 권리가 있다는 거야? 당연하지. 절반은 원래부터 순자 거야. 이 여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 이건 내가 알아본 거야. 은행 후배한테 부탁해서 좀 알아봤거든. 이 여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순자야, 대출 받은 거 있어? 대출? 나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 그게 있어. 순자 명의로.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3년 전부터 총 4건. 각각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이야. 이 여사가 출력한 종이를 순자 앞에 놓았어요. 대출 신청서에 순자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나 이거 한 적 없어.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알아. 이건 명의도용이야. 김 여사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서명을 봐. 이게 순자 서명이야? 순자는 서명 부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미묘하게 달랐어요. 아니,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며느리가 순자 도장을 몰래 쓴 거야. 이 여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 대출금이 어디로 갔느냐야. 이 여사가 통장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대출금이 순자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됐어. 그 계좌 주인이 누군데? 누군데? 서은지. 며느리야.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며느리가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빼간 거였죠. 최 여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보여줄게. 화면에는 며느리 SNS 계정이 떠 있었어요.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 리조트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다 3년 사이에 올라온 거야. 광고회사 월급으로 이게 가능할까? 최 여사가 손가락으로 사진들을 넘기며 말했죠.
이 가방은 800만 원짜리고 이 여행은 최소 500만 원은 들어. 명품 옷에, 액세서리에. 대충 계산해도 수천만 원은 쓴 거야. 순자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기 명의로 빌린 돈으로 며느리가 저렇게 호화롭게 살았다니. 더 있어. 최 여사가 다른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이 사진 봐. 며느리가 남자랑 같이 찍은 거야. 사진 속엔 며느리와 잘생긴 중년 남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들고 있었어요. 남자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엔 명품 시계가 반짝였죠. 이 사람이 며느리가 재혼하려는 남자인가 봐. 자기 소개에 성공한 사업가라고 적혀 있더라고. 순자는 남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이 남자 이름이 뭐래? 강민석이래. 48살. 프로필엔 무역업 한다고 써 있어. 최 여사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덧붙였죠. 근데 말이야, 이 사람 SNS를 좀 더 파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 뭐가? 이 사람 여자친구가 자주 바뀌더라고. 1년에 두세 명씩. 최 여사가 예전 게시물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패턴이 비슷했죠.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게, 해외여행. 그리고 여자들이 다 비슷한 타입이야. 40대 초중반 직장 다니는 여자들. 그리고 최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혼자 사는 여자들이거나 집이 있는 여자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이 여사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잠깐만, 이 이름으로 한번 찾아볼게. 몇 분 후, 이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얘들아, 이거 봐. 이 여사가 보여준 건 결혼 정보 사이트의 피해 사례였어요. 강민석이라는 이름으로 결혼 사기를 당했다는 글들이 여러 개 있어. 김 여사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읽어봐. 이 여사가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40대 여성입니다. 강민석이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처음엔 너무 잘해줬어요. 비싼 선물도 사주고 그러다가 재혼하자고 하면서 집을 팔아 같이 사업하자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 판 돈을 투자하자마자 연락이 끊겼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여사가 다른 글도 찾았어요. 여기도 비슷한 사례야.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불편하니까 요양원 보내라고 했대. 그리고 집을 팔아서 투자하자고.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한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김 여사가 침착하게 말했죠. 이 남자 결혼 사기꾼이야. 전형적인 수법이네. 여자들한테 잘해주면서 접근해서 집이나 재산을 뺏어가는 거야. 순자는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럼 며느리도 속은 거야? 그렇게 보여.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아. 하지만 이 남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지. 시어머니 쫓아내고 집 팔아서 투자하라는 것도 다 이 남자가 시킨 거야.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김 여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며느리는 명의도용으로 고소할 수 있어. 순자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범죄고 집 지분을 가로챈 것도 문제야. 이 여사가 덧붙였죠. 그리고 사기꾼은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미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 같으니까. 최 여사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야, 생각은 어때? 며느리를 고소할 거야?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며느리한테 당한 일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며느리도 사기꾼한테 속았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나는
손주들이 걱정돼. 손주들, 민준이랑 지우. 엄마가 잘못해서 법정까지 가면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김 여사가 순자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지금 참으면 며느리는 계속 그 사기꾼한테 속을 거야.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 이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며느리를 고소하는 게 오히려 며느리를 구하는 길일 수도 있어. 법정에 서게 되면 며느리도 정신 차릴 거야. 최 여사가 말했죠. 그리고 사기꾼은 반드시 잡아야 해. 며느리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고.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웠지만 그래도 3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어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진 않았죠. 좋아. 고소는 하되 며느리한테 기회를 한 번 주고 싶어. 정말 잘못을 뉘우치면. 김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면 돼. 우리가 도와줄게. 이 여사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자.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상담 먼저 받아보고. 최 여사도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죠. 나는 사기꾼 증거 더 모을게. 다른 피해자들 찾아서 연락해 볼게. 순자는 새 친구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김 여사가 순자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긴. 우리가 친구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자기를 쫓아낸 건 용서할 수 없었지만 며느리도 나쁜 남자한테 속았다는 게 안타까웠죠.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며느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순 없어.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야. 순자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김 여사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한 빌딩 10층에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변호사 박진수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김 여사의 법무법인 후배였고 지금은 독립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진수야, 이쪽은 내 친구 박순자 씨야. 순자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와본 건 평생 처음이었죠. 박 변호사는 김 여사가 정리해온 서류들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대출 서류, SNS 캡처본, 사기꾼 관련 자료까지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입을 열었어요. 명의도용은 명확합니다. 박순자 씨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그럼 고소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요. 박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쳤죠. 그리고 이 집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원래 박순자 씨와 남편 공동 명의였는데 상속 과정에서 박순자 씨 지분까지 며느리 명의로 넘어갔네요. 이건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그럼 집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박순자 씨 지분 절반은 당연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을 산 집에 대한 권리가 자기한테 있다니. 소송 진행하시겠습니까? 순자는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아줬죠. 네,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타자 치는 소리가 사무실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 서은지에게 법원 소환장이 날아갔습니다. 은지는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에 우편함을 열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법원 봉투가 들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뜯은 은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은지는 며칠 후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 사기, 횡령 혐의. 은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고소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오빠, 나 큰일 났어. 전화 좀 받아줘. 답장이 없었어요. 은지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하지만 민석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죠. 20분쯤 지났을까요? 민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는 얼른 받았어요. 오빠, 드디어. 무슨 일이야?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 시어머니한테 고소당했어. 법원 소환장 받았어. 어떻게? 전화 너머로 민석이 헛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소? 무슨 고소? 명의도용이랑 사기래. 내가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아, 그거. 민석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거 내 문제 아니잖아. 은지 씨가 알아서 해야지. 오빠, 우리 같이 해결하자고 했잖아. 집 팔면 사업 같이 한다고. 은지 씨. 민석이 은지의 말을 잘랐어요. 솔직히 말할게. 빚쟁이랑 사업 못해. 그리고 법정 갈 사람이랑 결혼도 못하고. 은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그만 연락하자. 난 바쁜 사람이야. 오빠, 잠깐만. 오빠.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만 나왔죠. 번호를 차단한 거였습니다. 은지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죠. 자기가 뭘 위해 시어머니를 쫓아낸 건지, 뭘 위해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건지,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법정에 서야 했고, 혼자서라도 싸워야 했죠. 다음 날 은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병원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환자분 모시고 오셨나요? 아니요, 시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그럼 진단서를 발급할 수가 없는데요. 본인이 직접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병원 오시는 걸 싫어하셔서.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 동의 없이는 어떤 진단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은지는 병원을 나서며 이를 악물었죠. 시어머니가 제정신인 걸 알지만 법정에서라도 치매가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은지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셔. 자꾸 헛소리를 하시고 기억도 잘 못하시고.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 혹시 치매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병원 가자고 하면 싫다고 하시고. 걱정이에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죠. 박순자 할머니요? 며칠 전에 봤는데 멀쩡하시던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정신이 혼란스러우신가 봐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은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시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필요하면 이 사람들을 부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은지는 몰랐어요. 최 여사가 멀찍이 떨어져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최 여사는 작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은지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을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슈퍼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동네 카페에서 모든 대화가 녹음됐죠. 일주일 후 1차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순자는 박 변호사와 함께 앉았고 건너편에는 은지가 혼자 앉아 있었죠. 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피고인 측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온전치 않으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피고인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입니다. 박순자 씨는 지난주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치매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소견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 측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가 덧붙였죠. 오히려 피고인이 동네에서 박순자 씨가 치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박순자 씨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한 내용입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한 말들이 녹음되어 있다니. 조정위원이 양측을 바라봤습니다. 합의 의향이 있으십니까? 순자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3년 전 활기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하지만 명의도용한 대출금은 전액 갚아야 하고 집 지분 절반은 돌려받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은지를 쳐다봤어요. 피고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8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 지분도 돌려주면 자기는 갈 곳도 없었죠.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럼 조정은 불가능하겠네요. 조정위원이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뒤입니다. 조정실을 나서며 순자는 뒤돌아봤어요. 은지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우는 것 같았죠. 순자의 가슴이 아렸어요. 하지만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김 여사가 순자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했어, 순자야. 이제 진짜 재판이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날 아침, 순자는 김 여사가 준비해준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남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당당해 보였죠. 준비됐어, 순자야? 응. 떨리긴 하는데 괜찮아. 김 여사, 이 여사, 최 여사도 모두 말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증인으로 서야 하는 날이었죠.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순자 일행이 법정 앞에 섰을 때 벌써 방청석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순자를 아는 지인들이 와 있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누군가 작게 외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박 변호사 옆에 앉았고 건너편에는 은지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한 달 사이 더 야위어 보였어요. 재판장이 입장하며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원고 측 증인 신청하셨죠? 네, 재판장님. 세 분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죠. 첫 번째 증인 김미자 씨 입장해 주십시오. 김 여사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저는 30년간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법률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고인 서은지가 집 명의를 이전할 때 사용한 서류입니다. 여기 박순자 씨 서명이 있는데 증인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 여사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서명은 박순자 씨가 직접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필적이 다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법률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 위조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 비교했죠. 이것은 박순자 씨가 직접 작성한 서류입니다. 보시면 필적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특히 이 부분, 순자라는 이름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건네받아 비교해 봤어요. 그럼 증인 의견으로는 피고인이 원고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여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등기부등본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것인데 집은 박순자 씨와 남편 공동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남편 지분만 아들에게 상속됐고 박순자 씨 지분 절반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피고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조인가요? 네. 박순자 씨 동의 없이 명의를 이전한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장이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반박하실 말씀 있습니까?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증인 입장해 주십시오. 이 여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마치고 앉았죠.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했고 마지막엔 지점장을 지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박순자 씨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 내역입니다. 총 4건, 합계 8천만 원입니다. 증인께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 여사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네, 이것은 명백한 명의도용입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박순자 씨는 이 대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명도 위조되었고요. 이 여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대출금이 박순자 씨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 계좌 주인은 누구입니까? 피고인 서은지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겼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이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추적했습니다. 명품 구매,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피고인은 3년간 수천만 원을 호화 생활에 썼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와 SNS 게시물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은지의 명품 가방 사진, 해외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이 빼곡했죠. 재판장이 서류들을 넘기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마지막 증인 입장해 주십시오. 최 여사가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하고 앉았습니다. 증인의 직업은? 저는 30년간 방송국에서 PD로 근무했습니다. PD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취재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증인께서 수집한 증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피고인이 동네에서 박순자 씨가 치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녹음 파일입니다. 최 여사가 USB를 제출했고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셔. 자꾸 헛소리를 하시고 치매 같아요. 정신이 혼란스러우신가 봐요. 방청석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최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만난 남자 강민석에 대한 것입니다. 최 여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이 남자는 결혼 사기꾼입니다. 이미 여러 여성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써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들을 재판장에게 제출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신고 내역, 사기 수법 분석 자료였죠. 이 남자는 4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집을 팔아 투자하라고 가스라이팅합니다. 피고인도 이 남자에게 속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증인 의견으로는 피고인도 이 사기꾼의 피해자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한 행동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사기꾼이 피고인을 조종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 여사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재판장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앞으로 나갔죠. 재판장님, 순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그 집에서 아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며느리와 손주들이 제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았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쫓아냈습니다. 30년을 산 제 집에서요. 제 명의로 돈을 빌려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순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며느리도 나쁜 사람에게 속았다는 걸 압니다. 그 사기꾼이 며느리를 이용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순자는 은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손주들을 생각하면 엄마는 엄마니까요. 은지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순자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순자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장이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은지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가 순자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어머니를 쫓아내고 돈을 훔치고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은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어요. 방청석 사람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0분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입장했고 모두 일어섰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서은지는 명의도용, 사기, 횡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은지의 어깨가 떨렸어요.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대출금 8천만 원을 반환하십시오. 그리고 집의 절반은 원고 박순자 씨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어요. 다만 피고인도 결혼 사기꾼 강민석의 피해자임을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선처 요청도 고려했습니다. 재판장이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김 여사가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정말 잘했어. 이 여사와 최 여사도 순자를 안아줬어요. 이제 끝났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순자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은지였습니다. 손주 민준이와 지우를 데리고 서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거짓말했어요. 할머니가 여행 간 게 아니었어요. 지우도 울며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자는 손주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은지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돈 갚을게요. 어머니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순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미웠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해 보였어요. 일어나. 손주들 보고 있잖아.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일단 돈부터 갚아. 네, 어머니. 순자는 손주들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순자네 집 마당에 감나무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순자는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부엌에서는 은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식사 준비됐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항상 조심스럽고 미안함이 묻어 있었죠. 그래, 지금 갈게. 순자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6개월 전 법원 판결 이후 순자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으로요. 집은 여전히 순자와 은지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어요. 1층은 순자가, 2층은 은지와 손주들이 살았죠. 법적으로 집의 절반은 순자 것이었지만 순자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은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한 거였죠. 민준이와 지우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학교에서 반장 됐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죠. 어머,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할머니가 용돈 줘야겠다. 할머니, 저는 미술대회 나가요. 지우도 깡충깡충 뛰며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래, 우리 지우 그림 잘 그리지. 할머니가 응원할게. 가족들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6개월 전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은지는 더 이상 순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순자도 며느리를 지켜보며 기회를 주고 있었죠. 어머니, 이번 주에 월급 나오면 대출금 200만 원 갚을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은지는 재판 이후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엔 아르바이트까지 했죠.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명품 가방도 해외여행도 이제 없었어요. 은지는 검소하게 살았고 모든 돈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괜찮아.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갚아야지. 은지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와 지우는 학교에 갔습니다. 은지도 출근 준비를 하며 순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녁에 늦을 것 같아요.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은 내가 준비해 둘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지가 현관문을 나서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차를 한 잔 우려냈어요. 따뜻한 차 향기가 집안에 퍼졌죠.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야, 우리야. 김 여사, 이 여사, 최 여사가 함께 왔어요. 손에는 간식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 얘들아. 들어와.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6개월 전 작전을 짜던 그때와 비슷했지만 이제는 편안한 수다 시간이었어요. 순자야, 요즘 어때? 며느리랑 잘 지내? 김 여사가 물었죠. 응, 많이 달라졌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사람이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지. 이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나저나 말이야. 최 여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그거 진짜로 해볼까? 그거 실버 정의단. 김 여사가 손뼉을 쳤어요. 맞아. 우리 그때 농담으로 했던 거. 억울한 노인들 도와주는 거. 순자는 친구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이야? 당연하지. 우리 순자 사건 해결하면서 느꼈잖아. 우리 경험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걸. 이 여사가 웃으며 말했죠. 나이 먹었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보여줘야 해. 할머니들도 할 수 있다고. 최 여사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내가 이미 상담 게시판 만들었어.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노인들이 정말 많더라고. 화면에는 실버 정의단 마이너스 억울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상담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벌써 상담 신청이 10건 넘게 들어왔어. 정말? 응. 대부분 가족 문제야. 자식들한테 재산 빼앗기거나 학대당하거나. 김 여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가 법률 상담 맡을게. 변호사 친구들도 많으니까. 이 여사도 거들었어요. 나는 금융 쪽 도와줄게. 대출 사기나 재산 문제 있으면. 최 여사가 웃으며 말했죠. 나는 증거 수집이랑 SNS 관리. 요즘은 증거가 있어야 이기거든. 순자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나도 할게. 우리 같이 하자. 그래. 실버 정의단 출동. 네 사람은 손을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다음 날 첫 번째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박영자 씨. 딸한테 집을 빼앗길 위기라고 했죠. 딸이 저보고 요양원 가래요. 집은 자기가 관리하겠대요. 영자 씨의 이야기를 듣던 순자는 자기 이야기 같았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김 여사가 법률 상담을 시작했고 이 여사는 재산 관계를 파악했어요. 최 여사는 딸의 SNS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실버 정의단은 영자 씨를 도와 딸과 조정을 성공시켰습니다. 집은 영자 씨가 계속 살 수 있게 되었고 딸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네 사람에게 절을 했죠. 괜찮아요. 우리도 같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순자가 영자 씨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인터넷에서, 입소문으로 실버 정의단이 억울한 노인들을 돕고 있다는 소문이요. 상담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20건, 30건, 40건. 네 사람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매일 만나서 사건을 논의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률 상담을 해줬죠.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실버 정의단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최 여사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저희는 그저 억울한 일 당하는 어르신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거나 가족한테 함부로 대우받아선 안 됩니다. 기사가 나간 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상담 신청뿐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다른 어르신들도 나타났죠. 70대 변호사, 60대 회계사, 80대 전직 경찰관. 실버 정의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순자네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 은지, 민준이, 지우. 그리고 김 여사, 이 여사, 최 여사까지. 할머니, 오늘 제가 발표할 거 보여드릴게요. 민준이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학교 숙제였죠. 제목이 뭔데? 존경하는 사람. 민준이가 화면을 틀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장에 큰 글씨가 떠올랐어요. 나의 할머니 마이너스 가장 강한 사람. 순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준이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68살입니다. 할머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집에서 TV 보고 밥 해주시는 할머니요. 민준이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싸우셨고 결국 이기셨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도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돕고 계세요. 실버 정의단이라는 걸 만드셔서요. 민준이가 마지막 장을 띄웠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할머니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은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순자는 며느리 손을 잡아줬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앞으로 잘 살자. 네, 어머니. 저녁 식사는 모두 함께 준비했습니다. 은지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지우가 상을 차렸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친구들께 음료수를 따라드렸죠. 식사를 하며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뭐가? 실버 정의단. 벌써 60명 넘게 도와줬잖아. 이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최 여사가 웃으며 말했죠. 우리 나이 합치면 270살인데 아직 팔팔하잖아. 순자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친구들. 이것이 진짜 유산이구나 싶었어요. 돈이나 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 얘들아, 건배하자. 순자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뭐에 건배하는데, 할머니? 민준이가 물었죠.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순자는 새 친구를 바라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들에게.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당의 감나무에는 연두색 새순이 가득했죠. 순자는 그 나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할 사람들이 많아요. 순자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유산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순자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